많은 분들이 부동산 PF가 터지는 것을 네.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위기로까지 전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이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지점이 그 딱 정확히 바닥인 거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그 이후부터는 플러스로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보시겠죠. 이번에는 금융불안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은행 파산도 실제로 있었고 네, 또 인수도 됐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불안 사태가 진정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어져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인데 과연 금융위기가 올까요? 네. 저는 이제 금융위기 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예. 만약에 금융위기 올 거다, 경제위기 올 거다라고 했다면 작년에 냈던 책 제목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위기 온다 이랬겠죠. 예, 경기 침체죠. 경제위기가 아니라. 경제위기에는 금융위기도 있고 성격상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고 뭐 실물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라 경기 침체다. 금융이 부실부실한 상태. 부실부실한 상태가 좀 장기화된다. 그러니까 뱅크데믹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불거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가능성은 뭐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금융위기가 올 거다라고 전제해놓고 그 시나리오가 맞는 시나리오다라고 딱 깔아놓고 그 방향대로 준비할 만큼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봐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런 건지를 좀 설명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면 이 금융부실 상태가 결과적으로 오게 된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고금리의 역습이에요. 네. 그건 다 충분히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이 고금리 체제에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들, 1금융권 이들은 고금리에 따른 굉장한 호혜를 받은 거예요. 역대 최대 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기록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수익이 높아진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 구조가 소위 예대 마진, 네. 저축받고 대출해 주는 거. 그죠? 그게 비즈니스 구조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커져요. 역대급 수익을 누렸죠. 근데 미국 은행들의 경우에는 예대 마진에 국한하는 또 그 대출, 그러니까 저축받은 돈을 어떻게 또 재투자하느냐 이건데 대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증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뭐 마치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사고 미국 채권 사고 한국 주식 사고 한국 채권 사고 뭐 하는 것처럼 이 은행들도 저축받은 돈 혹은 중앙은행에서 돈 끌어온 돈 그 돈을 국채를 산 거예요. 근데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채 가격은 떨어지니까 당연히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상태인 거예요. 네. 근데 경기 침체, 높은 금리의 경기 침체 국면이다 보니까 이 저축했던 저축자들이 돈을 이제 빼가요. 돈이 부족하니까. 실탄이 없으니까. 저축액이 줄거나 저축이 빼나가냐 디파짓이 줄어요. 줄어드니까 돈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실현 손실을 감당하더라도 unrealized losses, 미실현 손실을 realize 해 가면서까지 돈 달라는 요구에 부합하게 돈을 돌려주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파산이 일거나 정말 부실해지거나 또 은행에 대한 그 평가, 주식가치 평가도 투자자들이 은행에 투자하면 안 되겠어 하면서 은행 주가가 떨어지거나 은행 채권 가격이 또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은행들이 다 어려워지다가 다만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이것에 대응하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미국은. 네. 제도권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예금 보호 제도를 이용해서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준다든가 다 보호해준다든가 아니면 야 너네가 이 부실한 은행 인수해 하게 좀 조금은 유도를 하기도 하고 좀 강제 조항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금융 부실이 금융
리스크까지 어떤 금융 시스템적 리스크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이 오래 가는 거고 부실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고 위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부실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성에 도전해요. 좀 안전하게 지키자 하고서 안정성에 도전해요. 안정성. 네. 그러니까 대출을 소극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소극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네. 돈을 빌려야 이거 만들려면 이런 물건을 만들려면 종이를 사와야 돼요. 근데 종이값 100만 원만 만들면 이거 만들어 가지고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 돈을 대출 받아야 돼요. 종이값. 근데 대출 아무도 안 해줘요. 네. 그러면 종이를 가지고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게 뭡니까? 그게 경기 침체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출을 적극적으로 못 해주는 그런 경제 국면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실물 경제도 전이가 되고 또 추가적인 경기 침체를 장기화하게 되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그게 시스템적 구조적으로 경제가 그냥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그러면 한국 경제도 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금융 불안이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가지 않습니다. 예. 물론 부동산 PF 문제 많아요. 이미 위험선을 초과했죠. 네. 그래서 6만 5천 호 정도, 6만 호에서 6만 호 정도가 위험 구간인데 그걸 초과해서 지금 7만 5천 호, 7만 2천 호 이 정도로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위험한 상황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특히 악성 미분양이죠. 이 소위 중공후 미분양 이게 계속 여전히 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당장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건설사들이 이거 분양되고 나서 돈 갚을게요 하면서 돈 빌리는 방식이 그게 부동산 PF인데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짐을 뜻해요.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쌓일수록 상환할 능력이 없어지니까 상환하지 못하면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부도가 난 건설사가 발생하면 그 부도난 기업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다 못 받으니까 금융부실이 또 전이가 되죠. 그래가지고 특히 미분양 주택 건수가 쌓이는 흐름을 보면 수도권은 큰 문제가 없어요. 서울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죠. 특히 경북 지역, 대구 지역, 충남 지역 이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자 부담은 쌓이고 연체되고요. 부실채권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PF,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것이 일종의 금융부실이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일 중에. 근데 금융부실로 전이되는 각각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몇몇 그런 채권 국채 투자를 많이 했던 은행이나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은행들이 좀 부실한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쌓일 줄도 모르고 부동산 PF 대출을 많이 해줬던 그런 금융사가 골마져 있는 거죠. 이게 터질까 말까 이걸 지금 염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 건설사들이 어디서 대출 받아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금융권에서 왜 이금융권에서 받을까요? 금리가 높을 텐데. 안 해주니까. 이금융권에서 안 해주니까요. 안 해줍니다. 왜? 이들은 안정성을 챙기는 거예요. 소위 부실 기업한테 대출을 해줬다가 돈 못 돌려받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안 해줘요. 그래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서라도 돈을 빌렸던 거예요. 건설사들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어쨌든 해소되지 않는 과정이고 그러면 갚을 능력은 상실되고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의 경기 침체를 더 가혹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그럼 여기서 뭐 중소건설사 한두 개가 파산한다고 경제 위기라고 보진 않죠. 근데 금융부실이 전이돼서 금융사가 만약에 도산하거나 몇몇 이금융권이 파산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건 좀 시스템적 리스크에 가깝죠. 근데 이들 은행들 혹은 이들 금융사의 재무 구조를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역대급 수익을 누렸어요. 그래요? 역대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금융권만큼이나 고금리 시대에 수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가 없어요. 왜냐면 이금융권이 하는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구조가 저축받아서 대출해 주는 건데 저축금리보다 대출금리가 훨씬 더 높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높은 수익을 영위했습니다. 돈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근데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뭐 이금융권 저축은행 뭐 상호신용금고 뭐 문제를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그 금융사로 봤을 때는 그 비즈니스 구조상에서 절대적인 영역은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니에요. B2C 비즈니스도 하고 B2B 비즈니스도 하고 부동산 PF 비즈니스도 하고 여러 비즈니스가 있는데 부동산 PF는 전체 뭐 이금융권 일개 금융사의 시가총액이나 그 1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전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부동산 PF 부실 맞아요. 그 부동산 PF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랑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예, 예. 이게 만약에 새마을금고가 그냥 전체 비즈니스가 오로지 부동산 PF만 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럼 큰일 나죠. 새마을금고가 쓰러지는 거죠. 근데 전혀 쓰러질 위험이 없어 보여요. 예,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지만 전체 비즈니스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만들어서 팔죠. 가전제품도 만들어서 팔고 가전제품도 여러 가지죠. 정말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건조기. 텔레비전, 건조기 뭐 정말 스마트폰 정말 많아요. 제가 그 어릴 적에 그 서울대학교 안에 경영연구소가 있고 이들의 수요 예측을 했었어요. 그 연구원 때.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에 15명 정도가 이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 뭐 같이 하는 일도 있지만 각 기기를 맡아요. 제가 예를 들어 에어컨 담당이거나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구원들이 각각의 그 기기별 수요 예측을 하고 그 수요가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 계획을 하세요. 뭐 이렇게 왜냐하면 생산량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보세요. 만약에 이게 100대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출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100만 부 팔릴 줄 알고 100만 부를 찍어내면 최고예요. 근데 100만 부 팔릴 줄 알고 100만 부 찍었는데 50만 부 팔렸어요. 그럼 엄청나게 손해가 돼요. 그렇죠. 반대로 100만 부 풀릴 줄 알고 100만 대 만들었는데 150만 부의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50만 부의 잠재 수요 놓친 거죠.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런 것을 위탁합니다. 서울대 경영연구소에만 위탁하는 게 아니라 주요 그 컨설팅 폼 있죠. 여러분 잘 BCG라든가 맥킨지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수요 예측을 위탁해요.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얼마 에어컨을 몇 대 만들까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몇 대 만들까 이런 걸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계획하는 가전제품사가 예를 들어서 월풀이라는 가전제품사가 있다. 그럼 가전제품사가 반도체를 수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계획은 언제 일어날까? 그걸 생각해 보면 반도체는 선행지표인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수요 예측해가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 만약에 가정을 세탁기가 폭망했어요. 다른 경쟁사가 등장해가지고 뭐 세상을 압도하는 뭐 그 세탁기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망합니까? 안 망하죠. 왜냐하면 이 세탁기 부문이 전체 매출액이나 자본 구조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탁기 부문의 그 부문장이나 팀원들은 그렇죠. 뭐 감봉이나 뭐 퇴직이나 아니면 뭐 정리해고나 아니면 뭐 그 배치를 달리 받거나 여러 가지 폭풍은 받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왜 안 쓰러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금고가 위험한 건 위험한 거죠. 그 부문만큼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금융위기로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은 그 부동산 PF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그거 먼저 한번 짚어보면은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금융 부실, 뭐 네. PF가 좀 터지더라도 네.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면 네. 부동산 어떻게 좀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점은 또 일부 반등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네. 좀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좋은 질문 주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부동산 PF가 터지는 것을 네.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뭐 여러 가지 뭐 성격이 있겠지만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아. 싶고요. 왜냐면 이제 듣고 싶은 걸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위기로까지 전이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그 미분양 주택 건수를 쭉 보면 어쨌든 정점 찍고 한 번은 떨어졌어요. 네. 조금 떨어졌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의미한 숫자인지는 아직 제가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 건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직전월에 크게 늘었다가 이게 크게 늘었다는 게 7,500호에서 8,500호로 크게 늘었다가 역시 그 늘어나는 속도가 좀 둔화되는 느낌 이렇게 됐습니다.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또 치고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러면 집값의 등락률은 더 떨어졌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그런다면 수요세가 어느 정도 자극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판단 내려집니다. 그래서 가격 등락률 저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지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린다면 저는 뭐 실거래가로 보는 분도 있고 이걸 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진단하는 지표는 주간 단위의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걸로 보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차용하는 이게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더 우리가 민첩하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지표를 저는 늘상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표가 저점을 찍었었던 게 마이너스 0.48%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0.3% 정도로 왔습니다. 거의 그 정도에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죠. 마이너스 0.48 이걸 찍고 마이너스에 맴돌고 있지만 마이너스 0.3 그 근처에서 계속 이루고 있어요. 자, 이 값이 플러스로 전환되느냐 0을 찍고 플러스로 전환되느냐 아니냐의 질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죠? 근데 이거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오긴 올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이 거시지표로 봤을 때는 올해 내에 이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올해 내에 온다면 끝자락일 것이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루셔라. 하반기 끝자락 정도로 좀 보셔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보는 방법을 먼저 본다면 그리고 지역별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격 등락률이 이렇게 제로를 향해 간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제로를 향해 가는 가격 등락률이 단 한 번도 어느 날 갑자기 플러스로 간 적이 없어요. 그죠? 네. 이게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가는 원리를 여쭤볼까요? 우리가 아파트 사고 싶어서 중개사무소 가요. 네. 이번 주에 딱 갔더니 가장 싸게 나온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근데 같은 아파트인데 이거는 11억이에요. 그러면 사러 갔을 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뭐를 사요? 10억. 싼 걸 사죠. 네. 그죠? 10억짜리. 그럼 10억은 결과적으로는 굳이 따지면 뭐예요? 금매예요. 금매가 먼저 팔려요. 비싼 게 먼저 팔리지 않아요. 그럼 이게 실거래가인 거예요. 근데 실거래가가 가장 싼 게 없어지고 남은 덜 급한 금매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짜리, 11억짜리, 12억짜리 아파트가 매물로 남아있다 그러면 뭐부터 거래가 돼요? 제일 싼 거부터. 그러니까 제일 싼 거부터 거래되니까 10억짜리를 거래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12억짜리를 거래하진 않아요. 그 중간 11억짜리를 거래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촘촘히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가장 싼 거부터 하나하나 빠져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서서히 반등하는 거지. 그쵸. 갑자기 13억짜리 사진 갑자기 13억짜리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네요. 그죠? 네. 나 이거 기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 하면서 13억짜리 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변수가, 가격 말고 물가라는 변수나 모든 변수가 정점을 찍고 천천히 내려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물가 상승률이 9.1% 찍고 어느 날 2%를 찍지 않아요. 9.1 찍다가 8.7 찍다가 뭐 8.3, 뭐 7.2, 뭐 6.8 그러다가 뭐 점점 이러다가 뭐 5.0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 약간 표준적 분포 그리듯이 정규 분포에 가깝게. 정규. 정규 분포지만 실물 경제에서 정규 분포를 그리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웅달님 두상이 예뻐가지고 동그래 보이시지만 사실 이거 정확하게 측정하면 원은 아닐 거예요. 울퉁불퉁할 거예요. 땜빵 있을 수 실제 있고. 실물 경제에서는 정규 분포를 그리는 건 거의 없다고. 지구도 동그란 건 아니잖아. 찌그러져 있잖아.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찌그러진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만큼 걸리는데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말씀 드린 건데, 이 가격 등락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원리에서. 그럼 교수님 하나 궁금한 게 네. 이게 만약에 0을 그러면 시간을 걸려서 0에 딱 온 거예요. 네. 0을 올라갔다가 네. 다시 떨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경우는 있죠. 그런 경우는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그걸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어. 보통 표현하는데, 그걸 전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더더군다나 주식 시장에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것이 자주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가 조작 때 했었잖아요. 주가가 뭐 3일 연속 하한가 찍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20% 올라가죠. 이게 데드캣 바운스죠. 네. 이게 왜 그래요? 핫다. 같다. 이 정도면 많이 조정됐다. 음. 하한가 따라잡자 하면서 투자 열풍이 불어요. 그 주식이라는 것은 어제 사고 오늘 팔고 트레이딩하고 이게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내일 사고 싶다고 해서 내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팔고 싶다고 해서 내일 당장 팔리는 것도 아니고,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체결되고 그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당장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더더군다나 이게 이 사이클을 정확히 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현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사이클이라는 건, 이현철 선생님. 이현철 소장 죄송합니다. 이현철 소장님께 네, 김현철을 또 좋아해가지고 아파트 사이클을 그릴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를 때는 상당 기간 오르고 떨어질 때는 상당 기간 떨어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 등락률을 봤을 때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어쨌든 0을 향해 갈 것이고, 0을 향해 갈 때는 분명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세 가지 지표를 같이 보셔라. 네.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 가지 지표, 제가 함축시켜 본 거예요. 네. 세 가지 지표를 꼭 보셔야 되는데, 가격 등락률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마이너스 0.3에서 지금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2로 바로 가지도 않아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8,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23, 네. 그러다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뭐 1.8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이너스 0.1 그러다가 0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 그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좀 네. 찌그러져 있지만 그 그래프를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그래프가 궁금하신 분은 웅달책방하고 같이 콜라보했던 미분양주택 건수 그거 분석했던 매달 그거 보시면 그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 겁니다. 혹시 그거 안 보시고 보시는 분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추적하시는 거, 그 가격 그 자체를 추적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이거 추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우리 동네에 봤더니 집값이 마이너스 50%예요. 그럼 이제 살만한 시점 왔습니까?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전체 거실을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 동네의 특성은 뭐가 다른지를 비교해보면 더 정확한 시점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내일 당장 사가지고 샀는데 그 다음 주에 0.2% 빠지면 좋습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마이너스 0.2% 또 빠지면 좋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언제일지를 모니터링 하시는 거 좋겠다. 근데 지금은 좀 서울권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특히 서울은 알아볼 시점은 왔다. 거의 임박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지역별로는. 그러니까 가격 등락률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미분양 주택 건수죠.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실히 해소된다. 두 가지 미분양 주택 건수, 전체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는지. 유의미하다는 것은 6만 호나 6만 5천 호 밑으로까지 쭉쭉 떨어지는지. 예. 그 기간을 쭉 보셔야 됩니다. 한 3개월 연속 확실히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 그거는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집중된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미분양 주택 중에서도 준공후 미분양 주택 건수 이것도 같이 줄어드는지. 근데 이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준금리 그 자체입니다. 혹은 시중금리. 네. 시중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특히 주택시장을 보려면 시중금리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문자 왔는데 네. 뭐 3%, 3.5% 많이 떨어졌죠. 그럼 많이 떨어지는 만큼 주택 매수 심리가 어떨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등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때는 동결하고 인상할 일이 없다라고 믿음을 가질 때 5월 25일인가요? 우리나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그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거나 금리 인하는 있을 수 있어도 금리 인상을 없겠구나 하는 마음 그때는 시중금리가 더 떨어져요. 네. 먼저 떨어지는 거죠. 먼저 치솟고 먼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정점은 23년이지만 시중금리,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정점은 22년 10월 1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 먼저 떨어지죠. 그럼 왜 그럴까요? 시중에서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금리로 은행끼리 결투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은행 걸 이용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 거고 특히 기준금리를 연내에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만약에 네. 곧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막 폭발해요. 그러면 이제 역시 주택시장에도 그 기분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단체톡방에서 야 이제 사야 될 거 아니냐? 그게 결국 매수 심리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표를 보실 때는 주택 매매 가격 전망 CSI, 예, 주택 가격 전망 CSI 이 지표를 따라 보시면 좋겠는데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보시기 좀 불편하시고 하시다면 어쨌든 그게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곧 된다라는 그 기대 심리.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릴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 혹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분양 주택 건수, 가격, 등락률. 이게 0을 통과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맞물려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도적인 것을 깊게 들여다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보여줄 만한 우리나라만의 그 시점적인 특징도 있죠. 그게 바로 총선. 총선을 앞두고는 당연히 정치인들이 제도를 개편하거나 할 때 뭐를 더 인식해요? 표를 인식해요. 결국 주거 안정이 목적인 거예요? 표가 목적인 거예요? 표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목적이면 주거 안정의 개념이 뭐예요? 주거 안정의 개념은 사실 집을 가진 자 그리고 못 가진 자. 그러면 주거 안정의 목적은 못 가진 자도 갖게 만들어주자가 주거 안정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목적은? 못 가진 자도 갖는 게 주거 안정인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못 가진 자가 가지려면 집값이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표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주거 안정을 위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주거 안정되고 집값이 떨어져야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기보다는 뭐가 목적이다? 표가 목적이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가점유? 혹은 임차 거주가 더 많아요? 자가점유가 많아요. 반반이 아니군요. 반반에 가까운데 반반이지만 자가점유 비중이 좀 높아요. 그렇구나. 그런 표를 인식했을 때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 표를 인식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많이 공급하고 그러면서 가격은 조금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게 표에는 제일 좋죠. 음. 예. 집은 갖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졌으니까 그 정권에 표를 더 보태겠죠.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자도 역시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부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표를 인식하기에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도 이 총선을 앞에 두고 보통 집값이 반등하는 경향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맞물려서 나타날 것을 좀 생각한다면 어쨌든 전체 그 집값 등락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네, 23년 좀 끝자락에는 그래도 플러스로 소폭 반등하는 시점이 온다. 근데 집을 사는 것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를 거의 이제 마주하는 시점이니까 천천히 집을 알아보는 시점이 왔고 알아보다가 여러분 알아보는 시간도 꽤 길잖아요. 그럼요. 예, 뭐 한두 달은 많이 발품도 팔고 관심 있는 지역에 그 공인중개사무소도 많이 방문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시점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지역별로는 특색이 있다. 교수님 그 가격 등락률에서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0을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경우는 네. 이제 부동산이 약간 항복모함 같은 거니까 큰 사이클을 그리니까 그런 네.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건데 네. 그럼 0에 가까이 갔다는 거는 바닥은 나왔다는 건가요? 0을 찍는 그 지점이 바닥인 거죠. 가격은. 그게 그때가 그러지 바닥이라고.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등락률의 저점이 가격의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예, 이해 가시죠? 네. 여전히 그 가격은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낙폭이 축소된 것 뿐이에요. 그죠? 여전히 가격은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고 또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은 아니죠. 그 전국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지점이 딱 정확히 바닥인 거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그 이후부터는 플러스로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 그러면 아까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현상을 지역별로 들쭉날쭉한다 하는 현상을 이제 책에다가는 어려운 표현인데 탈동조화라고 썼죠. 이게 재밌는 게 주가 그래프도요. 여러분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미국 주가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은 1년 그리고 코스피 흐름 1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네이버에서 보기 쉬우시잖아요. 그럼 그 그래프의 모습이 어떨까요? 매우 유사해요. 레벨의 차이지 이게 뭐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흐름이 매우 유사합니다. 네. 이게 동조화죠. 동조화.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 역사적으로 서울이냐 지방이냐 이게 구분되지 않은 채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에요. 시점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 23년은 20년에서 23년 사이에 이런 뭐 코로나19나 전쟁이나 고물가나 뭐 엄청난 고금리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를 맞이한 것도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것이 같이 만나는 국면이에요. 그게 바로 인구 구조 변화죠. 근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가격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인구의 증감보다 인구의 이동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가 감소할지라도 서울 수도권 인구는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지 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 가구 수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화된 인구가 늘어나니까. 4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1인 가구 중심으로 늘어나니까. 결국 그만큼 인구 구조, 가구 구조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이동도 생각을 해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계속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투자자들도 계속 투자를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규제 완화, 그러니까 분양
뭐 미분양이 쌓이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서울에 있는 그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실거주자가 아니어도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규제 완화의 대상도 또 서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수요세가 이어지는 지역이 바로 서울인 거예요. 네.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또 지방 중에서도 군소도시의 경우에는 뭐 죄송하고 안타까운 표현입니다만 인구 구조로 변화라는 관점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돌아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뭘까요? 1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독거노인이 늘어서요. 네.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만 사시는 거예요. 그게 고령화 현상인 거예요. 1인 가구 현상은 고령화 현상이에요. 나 혼자 산다 같은 그런 방송 보시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마치 결혼 안 하는 미혼 1인 가구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비중이나 늘어나는 속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30%, 35%가 36% 정도가 1인 가구인데 그럼 우리나라 가구 유형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의 가구가 1인 가구예요. 네. 2인 가구보다도 1인 가구가 많고 3인 가구, 4인 가구보다도 1인 가구가 더 많아요. 지금 가구의 표준이 1인 가구예요, 지금은. 네. 표준도 바뀌었어요. 이게 인구 구조 변화죠. 가구 구조 변화.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1인 가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자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만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지배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20대 1인 가구, 30대 1인 가구보다 60대 1인, 65세 이상 1인 가구가 높고 그게 늘어나는 속도도 높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독거노인이 늘어난다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시골 출신입니다만 시골에 가보면 정말 깡시골 같은 데 또 특히 가보면 그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니를 볼 수 있어요. 저도 할머니 댁에 이렇게 가면 할머니 혼자 살고 계세요. 시골에. 그러면 뭐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직전에는 아마 두 분이 사셨을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남자 수명이 좀 짧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1인 독거노인인 거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장수하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빈집이 되겠죠. 누가 와서 살까요? 안 살 것 같아요. 그 집을 누가 사서 뭐 개조해서 뭐 더 좋은 집으로 만들어서 살까요? 안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울지 않는 그 도시 같은 경우 지방 소멸 도시 뭐 이런 데는 뭐 십몇 년 동안 아이 한 번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기 거주하는 인구가 점점점 고령화되는 거예요. 가장 젊은 그 이장님이 뭐 65세 뭐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지역은 소위 공실집이 되고 공실집은 투자 가치로서도 미래 투자 가치로서도 봐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방 가격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19 전쟁, 고물가, 고금리라는 20년에서 23년 동안에 나타나는 그 주된 경제의 특징들, 이런 일시적인 특징들과 이 인구 구조 변화라는 특징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 집값이 반등하는 것이 전국 가격으로는 연말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3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반등하는 시점이 더 빠른 거고요. 지방 지역에서도 광역시나 이런 지역은 또 평균에 가깝게 움직일 수 있지만 좀 정말 이제 군소도시나 고령화 지역 같은 경우는 안타깝습니다만 아예 이 반등세로 편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탈동조화되는 거죠. 수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수요가 계속 뒷받침되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잣대로 한번 놓고 그 서울과 그런 지역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감소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구의 이동을 봐라. 네. 네, 그렇게